KF-21은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급 4.5세대 기체 중에서는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최근 어부지리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 라팔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에 그야말로 박살이나 망신살이 뻗쳤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전에서 두 전투기가 공중전으로 맞붙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실시한 공중전 시뮬레이션에서 제니12 라팔을 17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환비로 이겼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노드네치 훈련 모의 공중전에서 F-22 한 대가 F-15, F-16 전투기 144대를 격추시켰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제니10도 F-22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라팔 역시 만만한 성능의 기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증도 되지 않는 제니12 홀로 라팔 17대를 격추시켰다는 주장은 아무리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중국 하면 뻥이고 뻥하면 중국이라는 말이 떠올라 무시해 버릴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런 중국의 뻥이 대한민국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팔을 도입해서 운용하는 그 중에서도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라팔 대신 KF-21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헛발질 때문에 청신호가 켜진 KF-21의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아시아 방산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이 제니10단 한 대로 라팔 17대를 격추한 시뮬레이션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역 사령부 산하 왕하이 항공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소개한 익명의 중국 파일럿은 공중전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최대 17대 라팔을 제니10 한 기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하이 항공단은 제니10이 최초로 배치된 곳으로 이러한 주장은 제니10 배치 후 일선 파일럿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 나왔을 것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매체가 인터뷰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제니10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에 입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서방에서는 중국의 군사기술력 수준을 낮춰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제니10의 성능이 라팔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비행실험에서 과시한 기동성만큼은 진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또한 중국이 정확히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를 겨냥해서 만든 전투기인 만큼 공대공 전투 성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라팔은 개량을 거듭해왔지만 스텔스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4세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제니10이 아무리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칭 5세대라고 내세울 정도면 이전 세대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니10을 운용하는 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제니12 라팔을 1대1로 맞붙어 이겼다고 한다면 크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7대 1이라면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라팔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실전 성능이 검증된 기체입니다. 반면 제니10은 양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체라 중국의 주장에 더욱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적외선 탐지와 유관 식별이 가능한 근접전으로 몰고 가면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데 제니10은 근접전 비중을 낮게 설정하여 기총조차 달려있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중국의 주장대로 17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려면 라팔이 17대라는 숫자를 갖추고도 제니10단 한 대를 근접전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프랑스 전투기 파일럿들이 그런 식으로 무능하게 원거리에서 일방적인 사냥을 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중국이 시뮬레이터상에서 라팔의 기동과 전술 패턴을 너무 단순 무식하게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가 인터뷰한 전문가 역시 이러한 상황은 실제 전투에서 있을 수 없다며 중국이 주장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결과는 오직 중국인들에게만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은근히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 즉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비웃음을 샀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17대 0까지는 아니어도 제니12 라팔을 상대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의 카탈로그 스펙이 어느 정도 사실을 담보한 것이라면 확실히 제니10은 라팔보다 뛰어난 전투기가 맞습니다. 스텔스 성능 유무는 4세대와 5세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만큼 스텔스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중국이 굳이 라팔을 시뮬레이션 상대로 고른 것은 중국이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 중에 인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팔은 현재 인도 공군의 하위급 전투기인데요.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어 사이가 나쁜 중국 입장에서는 라팔을 제니10으로 꺾을 수 있다는 데이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허풍까지 곁들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사실리는 인도에게 악재이긴 합니다. 제니10이 만약 정말로 라팔을 훨씬 상회하는 성능이라면 인도는 중국에 대항할 전술기가 없습니다. 물론 인도도 5세대 전투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AMCA라는 자체적인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제니10의 양산에 돌입해 벌써 배치가 시작된 반면 인도는 4.5세대급인 테자스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AMCA 프로젝트 역시 비전이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시라도 빨리 제니10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도뿐만이 아니라 라팔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5세대 전투기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결책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영공방어를 라팔에 올인했다가 정말로 제니10에 손쉽게 당해버린다면 악몽을 넘어선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체의 성능으로 따지면 KF-21이 라팔보다 우월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KF-21은 최신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라서 라팔에 비교하면 현대전의 교리를 반영한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라팔과 차원이 다른 저피탐 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아직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KF-21은 레이더에 0.5제곱미터 정도밖에는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RCS 수치가 낮습니다. 0.1제곱미터 수준의 스텔스기에 비하면 어쩔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스텔스 성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라팔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사각 정렬 설계, 반메린 무장창, 메리평 안테나, S자 공기흡 입구 등 저피탐 설계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추후 일부 개량을 거치면 완전 스텔스 구현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KF-21의 무장어 완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독일 DL 디펜스사와 국산 전투기 무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은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언론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DL 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 등을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는 미사일 전문 기업으로 아이리스티 미사일 외에도 아이리스티 SL, 이다스, 스마트 1호, 볼카노 유도포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DL 디펜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KF-21의 무장 능력 강화는 물론 유럽 시장 중심의 잠재 수출국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DL 디펜스의 미사일은 향후 FA-50까지 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제 KF-21은 아이리스티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전투기 무장 성능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던 유럽의 미사일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미티어, ASMP, 아스터, 미스트랄 등 차세대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 생산하는 범위로 미사일 전문업체 MBDA사와도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미 KF-21과 미티어 미사일 간 체계 통합과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에어버스 등 방산기업의 고위임원들과 면담하고 유럽 방산 시장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는 카이가 유럽산 무장 확대를 통해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독일 DL 디펜스사와의 협약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면엔 미국의 욕심에 따른 패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KF-21에 들어갈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 암람과 AIM-9 사이드와인더 같은 미국제 미사일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미 공군과도 협의가 끝난 내용이었는데 해당 미사일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미 해군이 어깃장을 놓은 것이죠. 미 해군은 자신들이 사이드와인더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KF-21 양산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수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미국 정부 역시 해군의 반대를 핑계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이는 사이드와인더 대신 유럽제인 MBDA 미티어와 독일의 아이리스티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실수를 깨달은 미국이 뒤늦게 미국산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지만 이미 계약은 진행 단계에 있었고, 그 덕분에 KF-21은 미국산과 유럽산을 넘나드는 놀라운 미사일 호환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엔 국내에서조차 여러 미사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비난과 유럽과의 MOU 체결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 이는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KF-21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KF-21 개발은 외부의 수많은 견제와 내부의 총질을 온몸으로 버텨오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아직 100%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 또 어떤 지뢰 같은 문제가 터질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혹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KF-21 개발 사업에 행운만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탑재했다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제니10을 두고 중국 내 군사 전문가가 내린 평가인데요. 공교롭게도 제니10의 시험 비행 장면이 공개되고부터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스펙만으론 양과질에서 누구도 대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제니10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KF-21과 제니10의 전력을 1대1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개발 기간만 무려 20년을 넘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장면으로 추측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국 당국의 행태를 보면 영상의 진위를 따져보기 전에 군사시설이나 장비 등을 촬영한 영상은 철저히 검열해왔기에 이번 영상 유출을 두고 중국의 자작극이라는 추측도 돌고 있습니다. 해당 제니10의 이미지와 영상을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죠.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제니10의 개발 성공으로 중국 공군은 F-22 랩터,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기를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한 셈인데요. 실제 제니10은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 마하 이상의 WVR 교전 상황에서 추중비가 1.12로 크기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현존하는 최강의 공중우색이라는 F-22보다도 우세한 추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일단 제니10의 엔진 스펙부터 의심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행 제니10에 탑재된 엔진은 중국 내에서 개발한 WS-15 엔진으로 약 180에서 200kN의 출력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개발 초창기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중국이 2017년에 WS-10X, 2021년에 WS-10C 등 WS-10 기반 개량 엔진을 제니10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게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신형 엔진이 아닌 개량 엔진의 통합을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건 WS-15의 성능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S-10C 통합을 시도한 지 고작 2년 만에 WS-15를 완성했고 초도 비행에까지 성공했다는 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랑을 좋아하는 중국이 SNS 바이럴을 이용해 제니10을 공개했다는 것도 수상쩍은데요. 게다가 중국제 전투기 엔진 특유의 신뢰성과 수명 문제, 효율성 문제, 고온 고고도의 엔진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민해방군 교관 출신이자 중국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군사 전문가 숭중핑조차 여전히 WS-15와 F-22에 탑재된 F-119 PW-100 엔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라며 섣불리 양산에 돌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할 정도인데요. 숭중핑은 서방의 전투기 엔진과 같이 최소 50만 시간 이상의 비행 내구성을 보증하기에는 아직 WS-15 엔진의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20보다 덩치가 작은 젠11에 탑재되었을 때도 출력과 내구성 문제로 말이 많았던 엔진을 전장 21.2m, 전폭 13m, 전고 4.7m, 최대 이륙 중량이 37톤의 주력 전투기에 심었다는 것만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마저도 중국 자체 개발이라고 홍보했지만 러시아산 AS-31, AL-31 엔진을 밀수입했거나 불법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만든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젠20이 2017년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적당한 엔진이 부재로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젠20이 직면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이더 수급도 문제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 없이 러시아 등의 외산 레이더의 기술을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경계한 러시아가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버리면서 레이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레이더의 성능만큼은 일본의 F-15J나 한국의 F-15K, 인도나 베트남의 수호의 27보다 한 등급 아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죠. 이외에도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효율성 문제와 그동안 중국이 등한시해왔던 전자전 시스템의 수준 차이 등의 문제로 젠20의 서류상 스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드문데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젠20을 정말 5세대 스텔스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젠20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등 F-35와 유사한 스텔스기 형상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큼지막한 카나드와 주의 경상은 전방 RCS 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악의 사족입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가 젠20의 스텔스 성능을 KF-21 보라매급의 세미 스텔스 수준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러시아산 AL-31 엔진을 탑재하고 2017년에 실전 배치된 젠20 초기부는 2021년 인도군의 수호의 30MK에 탐지되면서 굴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환구15를 이용해 젠20이 인도, 이란 같은 적대 세력에게 스텔스 성능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루네부르그 렌즈 등을 장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젠20의 성능이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억지 뻥스펙임을 감안해도 대만을 침공하기엔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을 따져봐도 중국 해군과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의 총수량이 3,000대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보유한 모든 전술기의 숫자의 2배에 이르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KF-21이 있기 때문인데요. 검증된 모든 데이터에서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전고 4.7m의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2기를 탑재하면서 스펙상의 엔진 출력은 젠20에 다소 못 미치지만 치밀한 동체 덕분에 추중비가 1.15를 가뿐히 넘습니다. 기동성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탁월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달리 A사 레이더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만큼 레이더 수급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KF-21이 분류상 어쩔 수 없이 4.5세대로 공표되어 있지만 S덕트나 평면동체, 반매립형 무장창, 매립형 안테나, 반사각 정렬 설계 등의 저피탐 형상 설계는 이미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의 캐노피와 주익, 미익 등에는 레이더에서 방출한 전자기파를 산란시키는 스텔스 도료 RAM이 발라져 있고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에는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특수구조의 RA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저피탐 기술을 적용한 덕분에 KF-21의 RCS는 FA-18EF 슈퍼호넷보다 훨씬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F-16 대비 4.1배, FA-18EF 대비 1.2배 이상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절대적인 숫자에서 중국에 밀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성능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요. 일례로 지상 타격에 중점을 둔 전폭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전폭기인 젠16은 전장 22m, 전폭 14.7m, 전고 6.3m의 육중한동체임에도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달하고 무장 탑재량만 12개의 하드포인트에 12톤까지 탑재할 수 있어 자주 미국의 F-15E와 비교받습니다. 역시 단점이라고 하면 중국제 WS-10B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준수한 전폭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지상 타격이 주의무인 만큼 작전 반경이 1,500km에 달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F-15K는 이미 도입 단계에서부터 F-15E 이상의 성능을 상정하고 개량한 전폭기입니다.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로 크기는 젠16에 비해 작지만 최고 속도는 마하 2.5를 가뿐히 돌파하고 전투 행동 반경은 2000km에 달합니다. 또한 컨펌을 탱크를 장착할 시 최대 15개의 하드포인트에 13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비교해봐도 젠16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 F-15K의 기계식 레이더를 2034년까지 A사 레이더로 개량하는 사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업이 완료된다면 F-15K의 정보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최소 1000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 또한 위험 포착 시 자동으로 교란 장치를 투하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입니다. 이쯤이면 F-15K의 성능은 중국의 젠16이 아니라 미국의 최신 개량형인 F-15EX와 비교해야 할 지경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JH-7과 L-15 경량 공격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은 FA-50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JH-7이 전장 22.3m, 전폭 12.8m, 전고 6.2m, L-15가 12.2m, 전폭 9.4m, 4.8m로 FA-50이 전장 13m, 전폭 9.4m, 전고 4.9m 등 크기에서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전투기의 크기는 종종 무장 탑재 중량이나 항속거리 등에서 이득이 되지만 비행 안전성이나 기동성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JH-7, L-15를 비롯한 중국산 전투기들은 지나칠 정도로 크기가 큰 경향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소형화 기술력이 부족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큰 덩치 덕분에 FA-50의 항속 시간인 약 2시간에 비해 JH-7이 30분 정도 더 긴 3시간 항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부족한 항속거리는 블록 20 개량에서 프로브앤 드로그 방식의 공중급류 장치 추가와 기존보다 2배 이상 용량이 커진 30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종합해보자면 건군 이래 하루하루가 전력 최고점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 공중전력에서 아쉬운 점은 딱 하나 물량뿐인데요. 약 422기의 전술기 보유량 중 23%를 F5, F4 같은 구식 전투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미 카이 측에서 생산 설비 확충을 발표한 만큼 KF-21의 양산과 수출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단점마저도 곧 채워질 전망입니다. 더구나 첨단 반도체 수급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인공지능 탑재와 무인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KF-21 블록3 6세대 개량 사업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공중전력의 질적 우세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